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천여 명에 대해 올해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는 공항버스를 타고 경기도 평택으로 이동하는 등 격리 전까지 172명과 접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평택에선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도 임시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 대해 개학 연기까지 검토했던 교육당국은 일단 지역사회 내 감염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학교는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우한 교민들을 위해 모레부터 이틀간 귀국 전세기 4편을 투입합니다. 전세기에는 700여 명이 탑승할 예정인데 이들은 귀국 후 2주 동안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린 학생들이 국가대표 출신 스케이트 코치로부터 수시로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신고가 대한체육회에 접수됐습니다. 다리로 묶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거기서 이제 울면 더 혼나니까 일단 눈물을 진짜 참고 이제 스케이트 탔는데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총선 인재로 영입했던 원종건 씨가 데이트 폭력 의혹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키즈 카페와 만화 카페, 방탈출 카페를 다중 이용업소로 지정해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방 주차 환영. 현대수소 전기차. 네, 여러분,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다행히도 오늘 추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 4명은 현재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의심 증상이 있다는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또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13일 이후 중국 우한 지역에서 들어온 3,023명을 모두 확인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안상우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출연한 전수조사 대상자는 모두 3,023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 정도인 만큼 지난 13일 이후 우한시에서 들어온 4 외국인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입국 후 2주일이 될 때까지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특히 콧물이나 미열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인 100명은 우선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응답과 협조 여부입니다. 정부는 주소나 연락처가 불명인 경우에도 행정력을 동원해 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핸드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경찰청 등과 협조해서 저희가 추적하고 조사하는 것들을 협력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그동안 유전자 검사를 받은 사람은 11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97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15명의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1339 의심 신고는 평소보다 2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기침이랑 가래가 나와가지고 2주 전부터 계속 연락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연결이 안 돼요. 지자체 보건소에도 의심 신고가 쏟아지며 일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불통 사태가 자주 빚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1339 상담센터의 인력을 늘리고 전국 288곳에 설치된 지자체별 선별 진료소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자, 어제 확인된 4번째 환자가 격리 조치되기 전에 어디에 갔었는지도 조사됐습니다. 지난 20일 우한을 떠나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이 환자는 공항버스로 경기도 평택으로 이동한 뒤에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날 좀 몸살 기운을 느껴서 평택의 한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바로 귀가를 했고 이후 사흘 동안 집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해진 25일 다시 같은 의원을 찾아갔고 보건소를 거쳐서 다음 날인 그제 그러니까 일요일에 격리됐습니다. 일산과 강남, 한강까지 갔었던 3번째 환자보다는 동선이 단순하지만 일주일을 격리되지 않은 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접촉한 사람이 172명, 또 밀접 접촉자는 95명인 걸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환자가 거쳐갔었던 곳에 방역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동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경기도 평택시 송탄터미널부터 가봤습니다. 국내 4번째 감염자로 확진된 55살 한국인 남성이 지난 20일 공항버스를 타고 와 내린 곳입니다. 승강장엔 인근 미군부대 근무자들을 비롯해 버스 이용객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공항 등지로 이동하기 위해 평일에도 하루 평균 300~400명이 이용하는 터미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거쳐간 곳임이 확인됐지만 아직 방역 소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가 터미널 건물 안에 머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이 방역 순위를 뒤로 미룬 겁니다. 다음 주 정기 소독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평택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연휴 끝나자마자 지금 일어난 일이라 회의 중이래요. 일정 잡히는 대로 알려준다고 했고요. 이렇다 보니 터미널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I don't want to get the virus. It's a little unnerving. It definitely needs to the area needs to be sanitized and made sure it's clean and 다음은 환자가 귀국 이튿날인 지난 21일과 25일 두 차례나 찾았던 집 근처 의원과 약국.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환자가 다녀가 사달이 났던 곳인 만큼 확인 직후 바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1차로 긴급 방역 소독이 이루어졌고 연휴에 문을 닫았던 일부 입주자들은 오늘 다시 별도로 소독을 받았습니다. 비용이라도 네 전혀 그런 거 없었죠. 시에서는 그런 거 전혀 없었고 병원 측에서 걱정되니 해준 거죠. 보건당국이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지역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미흡한 상황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중국 우한에서 온 단체 관광객이 서울 시내에 있는 면세점을 4곳이나 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면세점들은 직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다운 기자입니다. 우한을 떠난 중국인 단체 관광객 10여 명이 국내에 입국한 건 22일. 중국 당국이 우한발 항공기와 기차 운행을 중단하고 도로를 폐쇄하는 등 사실상 우한을 봉쇄하기 하루 전입니다. 이들은 경복궁을 비롯해 서울 주요 관광지를 여기저기 둘러봤고 24일과 25일엔 쇼핑에 나섰습니다. 특히 25일은 국내에서 확진자가 2명이나 발생한 날로 이들은 면세점을 4군데나 들렀습니다. 하지만 면세점들은 우한에서 온 관광객이 온다는 사실을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구매 고객의 항공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 착용 등 최소한의 대응 조치도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우한에서 이제 금지령 떨어지기 이전에 들어온 손님들까지는 저희도 필터링을 못한 거죠.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면 우한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가 일본에선 현실화됐습니다. 일본에서 추가로 확인된 감염자 2명 가운데 1명은 중국에 머문 적 없는 60대 버스 운전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이번 달에 우한에서 온 여행객을 태운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인을 상대하는 국내 여행, 쇼핑 업계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자,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1339에 전화하시고 지금으로서는 예방, 검역 더 철저히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 검역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한지영 기자, 한 기자 뒤쪽으로 봐도 공항에선 이제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네, 어제 국내 4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입국자들은 마스크를 끼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고 마중 나온 사람들도 많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인천공항에는 중국에서 출발한 항공기 128대가 도착했고 2만 명 넘는 사람이 입국했습니다. 설 연휴 때와 비슷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불안감을 반영하듯 많은 사람들이 공항 내부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고 공항 직원들이 사람들 손이 많이 닿는 곳을 소독제로 닦아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그러니까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노란 종이가 건강 상태 질문서입니다. 기존에 우한 직항편 승객에게만 받았던 것을 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입국 전 3주간 방문한 국가와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 여부, 국내에서 머물 장소 등을 적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심사할 때 건강 상태 질문이 작은 그 질문지 같은 게 몇 개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 단계마다 검역도 더 철저하게 된 것 같아요. 검역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기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검사 외에도 모든 중국발 입국자를 상대로 비접촉 체온계를 활용한 전수 발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검사로 입국 시간이 2배 가까이 길어지는 등 입국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검역 인력 200명을 추가로 배치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SBS 한지연입니다.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정부가 모레부터 이틀 동안 전세기 4편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700여 명은 귀국 직후에 임시시설로 격리돼서 그곳에서 2주 동안 지내게 됩니다. 먼저 김혜영 기자입니다. 우한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00여 명을 송환하기 위해 정부는 모레부터 이틀간 전세기 4편을 투입하기로 하고 중국과 막바지 일정 조율 중입니다. 자력으로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고 탑승 전 국내에서 파견된 검역 간의 철저한 검역을 거칠 예정입니다.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들이 탑승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우한 영사관 측은 체온이 37.3도를 넘으면 탑승 불가라는 중국 측 통보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민들은 귀국 직후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됩니다. 이 기간 검역관이 24시간 상주하며 증상 발현을 지켜보는데 14일간 의심 증상이 없는 걸로 확인되면 귀가 조치됩니다. 정부는 임시시설로 천안 지역 공무원 교육시설 2곳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지만 아직 특정할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역 주민 반발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귀국 공항이 어딘지 공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번째 확진자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격리병동을 방문해 철저한 대응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강력한 선제 다른 이렇게 평가가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전세기 파견에 이미 책정된 10억 원 등 방역 대응 예산 208억 원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지금 우한에서 전세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학생 한 명과 저희가 연락이 닿아서 자세한 현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봉쇄돼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한국 가는 짐에 여름 옷까지 챙겼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유학생과 영상 인터뷰한 내용을 김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학생 33살 전호상 씨. 영사관과 교민들의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전세기 관련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빠르면 29일까지로 공지가 됐는데 지금은 30일 혹은 31일 이렇게 공지가 됐더라고요. 그분들의 지금 노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짐을 미리 쌓아놨습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게. 얼마나 지속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옷도 봄옷이나 여름옷도 좀. 우한 지역 바깥에서도 전세기 탑승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우한 거주자들을 우선 탑승시킬 계획입니다. 교민들끼린 노약자를 우선 보내자는 얘기도 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탈 거냐 이런 거는 저희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혹은 임산부가 있으면 임산부. 교민들은 영사관을 비롯해 4개 거점에 모여 이르면 모레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인데 걱정은 그 이동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멀리 계시는 분들은 현재 우한 내에 차량도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택시도 제대로 이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전세기 탑승 직전 체온 검사에서 37.3도 이상으로 측정되면 탑승 금지는 물론 격리 조치되고 한국에 도착해서도 2주 정도 격리 보호되는 것에 대해 전호상 씨는 모두를 위해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밝혀진 대로 최대 잠복기가 14일로 밝혀졌고요. 대한민국 지금 국내에 계시는 국민들도 안심을 할 수가 있고 저희들도 폐를 끼치는 느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 씨는 현재 닷새째 집 안에만 머물고 있는데 남은 생필품은 한 주 남짓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자, 방금 보신 우한을 비롯해서 중국 전체에선 숨진 사람이 이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들도 현지에 전세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성엽 특파원, 먼저 중국 전체 확진 환자 그 숫자부터 전해주시죠. 하루하루 무서운 속도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확인한 확진자는 4,618명입니다. 어제보다 1,700여 명이 또 늘었습니다. 전국 사망자는 1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세 자리 숫자입니다. 중국 당국의 공식 통계가 이렇다는 거고요. 이 홍콩이나 해외 연구소는 이것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 연구기관의 10만 명 주장도 있었고요. 홍콩대 연구진은 현재 우한시만 해도 이미 4만 3천여 명이 감염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오늘 중국 보건당국이 접촉만으로도 전염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오늘 브리핑에서 이 신체 접촉으로 감염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얼핏 들으면 손만 닿아도 바이러스가 전염이 된다는 말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손으로 접촉을 한 뒤에 그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하면 이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을 잘 씻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비말, 즉 침방울을 통해서 호흡기로 전파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사람과 1.5m 이상 떨어지라고도 권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나라 말고 또 어떤 나라들이 그곳에 전세기를 보내기로 했나요? 미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세기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쯤 우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전세기의 탈승객들은 탑승 전에 바이러스 검진을 받고 중간 기착지에서 한 번 더 받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일본과 싱가포르 항공기가 내일 자국민 공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중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각국의 우한 탈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자고 나면 1,000명 넘게 늘어나는 환자에 중국은 이제 의료진들마저 지쳐가고 있습니다. 공포가 갈수록 커지면서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우한 지역 사람들을 피하는 분위기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송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병원 밖에 사람들이 늘어섰고 복도까지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하염없는 기다림에 환자들의 불만이 터집니다. 고열의 환자는 약이 없다는 말에 병원 직원을 향해 침을 뱉기까지 합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환자와 부족한 지원에 의료진은 눈물을 터뜨립니다. 중국 전역에서 우한으로 파견되는 의료진들, 가족들은 전쟁터에 보내는 심정입니다. 자가용 운행마저 제한된 우한은 유령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80여 명의 확진자에 사망자까지 나온 베이징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베이징 중심天安门 광장도 왕푸진 거리도 한적하기만 합니다. 베이징의 유명 관광지인 난러구샹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골목 전체 상점의 영업이 중단됐는데요. 곳곳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이며 신고해달라는 통지문이 붙어져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마스크를 사려는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고 일부 마을들은 아예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공포는 후베이성 사람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포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보신 것처럼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다 보니 국내에서도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마스크를 수십 개, 수백 개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동거리 한복판에 마스크 상자를 가득 실어 나르는 손수레가 여기저기 등장했습니다. 탑처럼 쌓인 상자들은 아슬아슬 내달리다가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립니다. 매점마다 17,000개 지금 주문해가지고 몇백 개씩 사가요. 지금 다 없을 정도예요, 지금. 약국 밖까지 쌓아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춘절 연휴 막바지를 한국에서 보내는 중국인들에게 마스크가 필수 대량 구매 물품이 된 겁니다. 5배, 6배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0개, 80개, 어떤 분들은 뭐 200개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트에서 파는 마스크도 대부분 동이 났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지난 연휴 동안 마스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손 소독제와 세정제도 일부 제품이 품절 상태입니다. 그게 찾아도 없더라고요. 외출했을 때는 그게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편한데 지금 그게 품절인가 봐요. 특히 공항 편의점에는 이미 사흘 전부터 마스크가 녹나 인천 시내에 있는 다른 점포에서 조금씩 물량을 구해다 놓는 실정입니다. 불안감 속에 가벼운 증상에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의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도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이 온종일 품귀 현상을 빚었습니다. SBS 안서은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곳곳에 면세점처럼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곳이 많은데 마스크를 더욱 챙겨 써야 하는 이런 매장 직원들에게 매출 떨어진다며 고용주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곳도 있습니다. 손영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입니다. 대부분 매장 직원들은 마스크를 쓴 채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다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부분의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없이 점원들이 열심히 상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 마스크 안 쓰세요? 마스크를 쓰면 고객과 소통하는 게 어려워져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의 이용이 잦은 이 중소형 마트 직원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매출 하락을 우려한 마트 측이 마스크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은 손님에게 불안을 팔아서는 안 된다. 본사 방침도 아직 내려온 게 없으니 벗어라. 외국 관광객들에게 맛집으로 알려진 이 음식점에서도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현재 마스크 착용은 신종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 조치입니다. SBS 손영환입니다. 네, 한편 중국으로 여행 계획 잡아놓고 걱정인 분들도 많은데요. 어제 항공사들이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수수료 없이 취소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국내 주요 여행사들도 1월과 2월에 출발하는 중국 여행 상품을 취소하고 비용을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다음 달 중국 장자제에 다녀오는 여행 상품을 예약한 송모 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소식에 지난주 여행을 취소하려 했지만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로 계약금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관광 명소들이 모두 문을 닫았는데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약관 때문에 속을 태웠습니다. 송 씨처럼 중국 관광을 예약한 사람들의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자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출발이 다음 달까지인 중국 여행 상품을 모두 취소하고 비용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50%면 큰 금액인데 저희가 가보지도 못하고 금액을 날리는 건 아닌가 걱정을 했죠. 이거는 통화를 해서 100% 환불을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나 소비자나 고객의 안전을 고려해서 저희는 2월 달까지 모든 중국 상품에 대해서 일괄 취소를 면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사에 따라 마카오나 홍콩, 타이완 등 중국 본토의 지역은 환불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 예약자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홍콩이나 마카오나 불안하고 위험하긴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투숙하기로 했던 호텔에서도 확진자가 지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당연히 못 가지. 정부는 여행 취소 수수료는 약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이들 지역을 예약한 여행객들의 불편과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의 생활권인 경기도 평택시에선 관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휴원령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를 검토했지만 일단은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네 번째 확진 환자가 평택 거주자로 확인되자 평택시는 관내 어린이집 420여 곳, 유치원 100여 곳에 오는 31일까지 휴원령을 내렸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시 휴원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곳 평택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선 실제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만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10명 안 되게 와 있어요. 원래는 100명이 넘어요.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내려진 휴원령에 학부모들은 당황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막 야, 니네 애기 어떻게 보내지 마세요라는 소리인데 뭐 진짜 회사에 애를 데리고 가야 되나? 이미 개학한 학교들은 등굣길 학생들의 체온을 재고 교실마다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걱정되죠. 암만 집에서 주의한다래도 손 씻기는 거 잘하고 있어요. 마스크 꼭 쓰게 하고.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이 없는 상황을 감안해 초중고 개학을 연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졸업식이나 종업식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라고 일선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근거 없는 괴담도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련한 가짜 뉴스들을 계속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예방법에 대한 유언비어를 들여다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먼저 폐렴균 백신을 맞으면 예방할 수 있다는 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발병 초기 우한 폐렴으로 불려졌는데 중국 사례를 보면 확진자 중에 폐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폐렴균은 세균이고요. 이건 바이러스라서 전혀 대응 방식이 다르죠. 김치가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003년 중국발 사스 대유행 당시 한국만 희생자가 없어서 김치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마늘이 면역력을 높여주긴 하지만 바이러스까지 막아준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에 생석회를 사용하면 된다는 말도 돕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석회를 길에 뿌려 방역한다는 건데 이건 사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당시 방역 모습입니다. 농림부에 연락해봤습니다. 생석회는 가축 질병 방역에 주로 쓰는 거다. 신종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생석회를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백신은 현재 개발 중입니다.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보시는 메일 등으로 검증 요청해 주시면 바로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국내 상황과 정부 대응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항입니다. 당국은 오늘부터 인천공항 검역을 더 철저히 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검역을 받으러 가기 전까지 중국에서 온 사람,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면 입국 심사를 밟기 전 검역소에서 발열 점검을 받습니다. 공항 검역소는 1터미널에 6곳, 2터미널에 2곳에 있습니다. 감염 여부를 점검하는 제1선인데 문제는 비행기에서 내려 검역소까지 사실상 검역 무방비 상태란 점입니다. 1터미널의 경우 비행기에서 내려 길게는 340m를 이동해야 하는데 중국발 비행기와 다른 비행기 도착 시간이 비슷하면 이동 과정에서 탑승객들이 뒤섞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중국 상하이와 일본 삿포로발 비행기가 이곳 인천공항에 함께 도착했는데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승객들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완전 다른 길을 안 했습니다. 같은 통로이긴 했습니다. 검역소 앞에서 이제 알았죠, 저는. 걸어오는 거 7, 8분, 10분 하려면 통로가 꽤 길죠. 통로가 2개인데 다 그쪽으로 다 들어왔어요. 인천공항은 지난주까지 우한발 비행편에 한해 별도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했지만 우한발 비행편이 중단되면서
현재 중국에서 오는 비행편에는 별도 검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 메르스 발병 때 검역본부가 중동발 항공편 전용 게이트를 지정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역을 실시했지만 이번엔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까지 중국 내 확진 환자 4,500여 명 가운데 40%가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 이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질병관리본부는 중국발 비행기가 하루 120여 편이라 전용 게이트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승객들이 섞이지 않도록 유도선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저희 공항에서 아무리 꼼꼼하게 검사한다고 해도 국내에서 확인된 세 번째 또 네 번째 환자처럼 입국할 때 증세가 없는 경우가 또 문제입니다. 결국 2차 방어 성격인 의료기관이 그 의심 환자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 신고 시스템은 박찬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환자의 중국 방문 기록을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인 DUR에 환자의 중국 방문 기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중병원에서 확인해보니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의 기록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우한을 제외한 중국 나머지 지역을 방문하고 어제 이전에 입국한 사람의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중국 전역으로 검역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게 오늘부터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28일 00시 이전에 중국에서 입국하신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침, 가래 이런 증상에 대해서도 충분한 문진과 주의가 필요하고 타이완, 홍콩 등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온 만큼 입국자 정보 공유를 중화권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이외에도 이제 싱가포르나 태국으로 출국하신 이제 우한시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걸로. 약국에서도 의심 환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DUR은 깔았지만 해외 여행력 정보를 따로 설치하지 않은 약국도 있는 데다 처방전 없이 일반 의약품을 살 경우엔 중국에 다녀왔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의심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고도 지역사회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 있는 한 수산시장에서 시작된 거라고 그동안 중국 당국은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거짓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남주현 기자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미국 감염학회 위원인 조지 워싱턴대 루세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초기 환자 41명이 우한시 특정 수산물 시장과 관련이 있는가? 대답은 아니답니다. 루세이 교수 답변의 근거는 다름 아닌 중국 연구팀이 지난 24일 발표한 논문입니다. 중국 연구팀은 초기 환자 41명 가운데 14명이 중국 수산물 시장과 관련이 없다고 기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에 첫 환자가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은 10월이나 그 이전에 환자가 발생했을 것이고 12월엔 이미 우한에서 다른 도시로 퍼지고 있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베이징과 광저우 등 중국 15개 자치구에서 이미 확진자가 최소 50명을 넘어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역은 오늘에서야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의 글로벌 위험 수위를 중국은 매우 높음, 다른 나라는 높음으로 전격 상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사흘 전 보고서에서 위험 수위를 보통으로 표기한 것은 단순한 표기 오류라고 밝혔는데 석연치 않은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자,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심 신고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좀 증상이 있을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의심해봐야 될까요? 네,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스와 메르스는 열이 나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는 열이 안 나고 심지어 증상이 없는 환자도 있어서 의료 현장에서도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자를 가장 많이 돌봐온 중국 의료진의 경험에 귀 기울이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겠죠. 베이징 수도의과대학 중국 최대 감염병 센터는 가장 많았던 초기 증세가 발열, 무기력, 마른 기침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아닙니다. 37.5도 이상의 미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세일 수 있으니까 중국을 다녀온 분들이라면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1339로 전화를 하시되 연결이 잘 안 되면 인터넷에서 선별진료소가 있는 병원을 찾아서 마스크 쓰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별진료소. 네. 근데 지금 이제 1월 말인데 뭐 이게 금방 끝날 게 아니다. 최대 고비가 뭐 4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네, 감염자 수와 감염의 전파력, 그리고 2차 집단 발병지, 그리고 바이러스의 자연 소멸기 등을 고려해서 최대 고비 시점을 계산하는데 지난주에 먼저 독일 연구팀이 올 3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고 5월이면 소멸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오늘 홍콩 연구팀이 좀 더 최근 자료들을 입력해서 4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발표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각국의 방역 노력에 따라 피해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서로 협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치료, 백신 같은 거는 나올 수 없는 건가요? 백신은 아마 최소 1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백신이 이 감염 사태를 예방하는데 막는데 도움을 주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각 개인이 위생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손 잘 씻고 무엇보다 이제 마스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또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의료인은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공기도 막을 수 있는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특수한 환경,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할 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환경에서는 재채기나 기침할 때 튀는 침방울만 막으면 충분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나 일반 보건용 마스크도 괜찮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마스크는 빨면 효과는 떨어지고 호흡곤란 증세가 더 심할 수 있고요. 천으로 된 마스크는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초 이상 손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339로 자진 신고하시는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차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지난해 SBS는 우리 빙상계에 만연해 있는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큰 공분 속에 인권위가 어린 학생부터 실업팀 선수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신체적 폭력의 경우 초, 중, 고 또 대학교로 올라갈수록 더욱 심해졌던 걸로 조사됐고 인권위가 지금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빙상위에서 지금도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유명 코치로부터 폭행에 시달렸다는 어린 선수들과 학부모들의 폭로. 먼저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리로 목주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거기서 이제 울면 더 혼나니까 일단 눈물을 진짜 참고 이제 스케이트 탔는데 스케이트 선수가 되고 싶다며 부모님을 졸라 유명 개인 코치 A씨팀에 들어갔던 초등학생. 코치 기분에 따라 지옥 같은 날이 반복됐다고 말합니다. 날집 던져가지고 수익 터져가지고 당시 고등학생이던 같은 팀 선수의 경험담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손바닥으로 머리 때리고 손을 올 때 치고 뒤돌려차기 하고 니킥도 하고 그렇게 해서 2시간 정도. 동료 선수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장면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명치 쪽을 팍 맞으니까 애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눈도 뒤집히고 완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죠. 라면을 잘못 끓였다고, 빨래가 다 안 말랐다고 폭언을 퍼붓는가 하면 시키는 대로 먹지 않는다고 굶기고 때렸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아직도 입에 음식이 있냐면서 오른손으로 제 왼쪽 뺨을 세게 쳤는데 입 안에 있는 음식이 밖으로 나오면서 폭행 뒤엔 다 너를 위한 일이었다며 다독였다고 합니다. 때리고 나면 되게 잘해주거든요. 진짜 엄청 진짜 잘해줘가지고
과거 간판급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던 A 코치를 찾아갔습니다. 코치님 맞죠? 저 SBS에서 나는 제자 폭행 혐의로 지난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코치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 적 없다며 폭행과 가혹행위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자신과 갈등을 빚다 팀을 나간 일부 선수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당 선수들은 복수의 눈먼 애들이라면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왜 했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 폭행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기억을 더듬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심한 폭행이 있었다면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계속 몰랐던 걸까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일부는 알고도 폭행을 묵인하고 자식 잘 되는 길이라며 가해 코치에게 뒷돈까지 건넸다는데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실내 아이스링크.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A 코치가 링크 한복판에서 성인한 듯 모자를 집어 던집니다. 당시 이 코치는 선수 폭행 등의 문제로 자격 정지 상태였습니다. 이 선생이 기록을 단축시킨다든지 그런 데는 일가견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고 영구징계인 걸 알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자식을 위한 길이라 믿고 폭행 사실을 알고도 넘겼다는 게 부모들의 고백입니다. 운동을 계속 해야 될까 수십 번도 있어 고민하고 후회하고 했지만 잘하고 싶고 하고 싶고 애들의 꿈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에는 잘못된 부모였던 거예요. 사실 그런 폭력을 방치하고 있었던 거니까. A 코치는 곧잘 선배들의 대학 진학과 취업을 거론했는데 명문대를 잘 간 선수들이나 실업팀을 간 선수들이 자기 덕을 보아서 간 것처럼 아주 좀 과시를 하고요. 이 코치 밑에서 아이를 실업팀에 보낸 한 학부모는 돈을 달라는 요구에 매달 50만 원꼴로 약 20달 동안 1,000만 원가량을 보냈다고 털어놨습니다. 대학도 보내주고 실업팀도 보내줬다. 뭔가의 성과를 자기가 바란 거겠죠. 이에 대해 A 코치는 대학이나 실업팀 선수 선발에 인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교습비와 스케이트 구입비 외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징계 기간 중 교습 활동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했습니다. 폭행과 금품 요구 등 학부모들의 신고를 접수한 대한체육회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 코치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 씨가 데이트 폭력 의혹 속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아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당 자격심사에서 판정이 3번이나 보류됐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종건 씨가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가했다는 전 여자친구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뒤 원 씨가 오늘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 글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영입인재 자격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주장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까? 그 여성의 올린 글이? 이분이 사실과 다르신 겁니까? 전 여자친구에게 사과하는 문제 등은 사적 영역이라던 민주당은 이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에선 정의당까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기자회견문은 그야말로 참담한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성추행 의혹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복당한 정 전 의원은 당내 부정적 기류에도 출마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신청한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선 당 검증위원회가 판정을 3번째 보류했는데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 정서에 맞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이미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춰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이 창당 중인 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을 뺏길 수 없다고 나선 건데 민주당은 아무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만들려는 정당의 이름은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입니다. 이들은 시민 250명을 발기인으로 모았다며 시민들의 힘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조국 수호를 이루겠다는 발기 취지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냈습니다. 여기서 조국은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나라를 말한다면서도 무슨 뜻인지는 읽는 이의 해석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는 민주당이 못하는 걸 자신들이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를 대부분 가져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민주진영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 다만 창준희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현직 기초의원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한국당의 위성정당에 직접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당 외부 움직임도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으로 만드는 미래한국당은 다음 달이면 창당 작업이 끝납니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당명이 기존 정당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의 경우엔 선관위 핵심 관계자가 결격 사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히는 등 조만간 등록이 허가될 가능성이 큰데 비례정당을 둘러싼 정치권의 수싸움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게 마구 폭행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체장애 1급인 택시기사는 얼굴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달리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행선지를 두고 시비를 벌이다 갑작스레 의자를 걷어차며 욕짓거리를 퍼붓습니다. 차를 세우자 이 승객은 목발을 짚고 차량 밖으로 나온 기사를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말려보지만 그때뿐 시민이 사라지자 남성은 쓰러진 기사에게 또다시 발길질을 해댑니다. 무자비한 폭행은 기사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이어졌고 지체장애 1급인 택시기사는 얼굴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유 장례전에 하면서 뭐 소문이 하면서 이제 내가 다 오더라고. 그런데 소리가 바로 막 치더라고요.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기사는 생계뿐 아니라 앞으로 택시 운전을 할 수 있을지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택시 뭐 개발적 뭐 수익이 반하는 거 이걸 한 달 유지를 생활해야 되는데 지금 뭐 회사 들어갈 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지금 생활이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죠. 경찰은 피해자의 수술이 끝나는 대로 폭행한 50대 남성을 형사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네,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속보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날 오전까지 폭발이 일어난 객실에 다른 손님들이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투숙 당시 가스 누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가 난 지난 25일 오전까지 사고 객실엔 다른 투숙객들이 묵었던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하룻밤을 사고 객실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가스 배관과 밸브 상태가 어땠는지, 가스 누출 같은 이상을 느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스 배관 마감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보통 가스를 완전히 막으려면 끝이 뭉툭한 플러그라는 부품을 배관에 끼워야 합니다. 플러그에다가 테프론이라는 테프를 감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거든요. 더 이상 누가 가스를 열어도 튀지가 않도록 안전하게 하려고 플러그를 쓰거든요. 하지만 폭발 직후 촬영한 사진에는 가스 배관 끝에 뾰족한 니플이 껴 있습니다. 니플은 가스 배관과 호수를 이어주는 부품인데 가스가 통하도록 위아래가 뚫려 있습니다. 바로 위 손잡이 밸브가 조금만 열려도 가스가 셀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손잡이 밸브가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열리면 그냥 가스가 계속 나오는 구조거든요. 이게 그 밑에 니플이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쑥 하고 계속 나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 손잡이 밸브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누군가 밸브를 조작한 것은 아닌지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키즈 카페나 만화 카페, 방탈출 카페 모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들이지요. 정부가 이들 업소를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로 했는데 이미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임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만화 카페, 조명 기구가 가득한 천장에서 스프링클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소화기는 탁자 및 바구니에 가려져 있고 유일한 비상구는 큼지막한 그림 벽지가 막고 있습니다. 천조각이 하나에 그림 그려지는데 그거 살짝 이렇게 풀렁풀렁해요. 들키면 바로 비상구예요. 방탈출이나 만화 카페, 키즈 카페는 밀폐된 공간에 가연성 물질도 많아 자칫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폴란드에선 방탈출 카페에 불이 나 10대 5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들 업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소방 점검이나 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설치, 화재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됩니다. 업소 구조상 보면 미로형 통로나 내부 구획 등으로 비상 대피 시 장시간 소요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새로 문을 여는 곳만 강화된 소방 의무가 적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 3개 업종은 이미 전국적으로 3천여 곳이 성업 중인데 이들 업소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 해소엔 역부족인 때늦은 조치란 비판도 나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